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치적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내일 또 비 온대요. 이게 무슨 봄장마예요? 뭐예요 이게? 아유. 자꾸 비가 왔다 뭐 추웠다 맞아요. 정치권하고 똑같아요. 조금 따뜻해졌다가 예. 꽃이 어떻게 자기가 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핀 걸 후회했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헷갈리고 있을 네. 거예요. 유권자들 마음도 비슷합니다. 평론가 마음도 비슷하고 이걸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도대체 난감하죠. 예. 무슨 평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OTT에서 얼마 전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 있습니다. 살인 동그라미 난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난감한 얘기 좀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세균, 임종석 등판입니다. 등판돼요? 등판하는 건가요? 임종석 전 실장? 뭐 등판이라는 게 뭐 마운드에 등판하는 것은 뭐 아닐 테고, 그러니까 선거 유세에 나와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위에 무슨 직책을 갖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선거 유세에 등장해서 뭐 뭔가 호소를 하고 뭐 이런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중적인 어떤 인기가 막 이렇게 있어서 대권 주자급의 어떤 그러한 인기를 구가하거나 뭐 이런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얼굴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세 현장에 등장해서 뭐 어떤 뭐 인기를 막 이렇게 뭐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지원을 받은 후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지지율이 5%씩 오르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임종석 전 실장도 뭔가 힘을 보태주는 그림이 그려져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공천 갈등도 있고 했는데 뭔가 단합하는 분위기가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이제 후보들이나 또 지도부나 당원들이 아 정말 분위기가 좋구나 뭐 이렇게 좀 흥이 돋는 뭐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뭐 하나의 또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총리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뭐 두 분 다 현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느낌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때 자기 당내 개파가 있던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개파도 있고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개인 유세, 지원 유세를 요구하는 후보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 요구를 받고 언론 주목도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리는 없고, 임종석 뭐 전 실장은 총선 이후에 야권 재편 과정에서 뭔가 자기의 그 행로를 열어가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탈당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판이 깔아졌는데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정치적 칼라가 무슨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표 확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한 몸으로 간다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뭐 그런 정도 효과 있을 거다 봅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이제 교수께서 국민의 미래의 이 후보이자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예? 하지만 뭐 나름대로 이미지가 좀 수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요한 이제 선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그래도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던 거는 그 메시지가 어떤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메시지. 그래서 뭔가 정치권이 혁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좀 국민들에게는 마음에 와닿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특히 그런 메시지를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우리와는 좀 뭔가 다른 어떤 입장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뭐 분명히 우리 또 한국인입니다만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또 뭔가 우리를 객관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건데,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인요한 교수가 하는 말은 근데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6.25 전쟁 난 것 같거든요. 뭐 이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국민의 마음을 울렸던 그러한 정치권의 혁신을 기대했던 그러한 어떤 기대를 정확하게 어떤 캐치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또 아니라고 보여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원래 인요한 교수가 보여줬던 그리고 좀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투톱으로 가는 건 좀 어렵죠. 당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그래도 같이 다니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언론을 통한 간접 예. 노출은 가능하죠.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이미지 창출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념이나 사상을 얘기한 거는 지금 야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침을 놓은 것이고요. 뭐 이거를 길게 끌고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지원 사격은 할 수 있는 건데 인요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대중성과 정치적 칼날을 볼 때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혁신 이미지를 좀 더 살려서 가면서 민생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입니다. 이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에? 일단 참 뭐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과거에는 참여정부 때 이게 이제 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밀어붙이고 할 때는 네, 이건 입법부니까요. 그렇죠. 네. 참여정부 때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은 굉장히 이제 반대했던 사안이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뭐 국회의 세종시 분원 사실은 이 만들자라고 했을 때도 어쨌든 뭐 충청권의 어떤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야가 지난 정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쨌든 이것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의 어떤 협력적인 모습으로 어쨌든 결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급기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일부만 가서 되겠느냐, 아예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제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참 뭐 시간이 지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이제 여야를 넘어서 이제 확인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전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이제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도 일부 드는데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런 주장이 이런 좀 진심 어린 어떤 내용으로 정말 이 국회가 일부만 가가지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자. 이러한 진심 어린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같이 했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서울에는 여의도 바닥에는 국회가 없어지니까 여기 이제 개발 제한이 다 풀린다. 개발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지역 균형 개발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럼 여당이 지금 뭔가 개발 이슈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강벨트라든가 이런 데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더 뭔가 잘 되게 하려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구나. 집값이나 이런 것들 좀 건드리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청권에도 뭔가 개발이 이제부터는 막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여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논리로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냐. 요건 좀 평가가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한 어떤 이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완전한 이 국회 이전을 밀어붙인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결단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또 국민의 힘만의 어떤 이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또 좀 반영이 된 어떤 그런 걸로 평가받을 거냐. 사실은 다른 정치 세력들도 그거는 좀 공감한다 내지는 우리도 그거 주장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또 우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선거만 놓고 보면은 좀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는 간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조총래 의원 조금 좋게 봐주시죠. 지금 말씀 다 하셨는데. 근데 예. 뭐 두 가지 다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그 국회 세종시 분원에 대한 규칙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2031년까지 국회 세종시 분원을 세종시 의사당을 두고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로 옮겨가고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예산정책처하고 도서관 분원도 만든다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부터 해서 삽을 떠서 진행을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내 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는데 큰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안이 과정을 쭉 역사적으로 보면 22년 된 사안인데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추진이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이 추진이 됐고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별로 진행된 게 없어요. 보수 정권에서 조금씩 진행되어 와서 큰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2031년 가기 전에 이게 이제 국회가 대충 옮겨가는 거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 비효율이나 균형 개발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없애자 이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한 거고요. 물론 충청 민심을 겨냥은 했겠죠. 그러나 이미 선거 이슈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선거 공학적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가 잘 아시지만 서여의도는 지금 국회의사당 높이의 고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사당 옮겨가고 나면 서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여의도가 금융이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면 그것이 서울의 새로운 축이 될 텐데 그게 서울의 발전에 무슨 손해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표심, 민심 뭐 이게다 맞추지 말고 국도의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서울의 발전이라든가 그다음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분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의도 정치의 종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도 이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는 꼭 이제 이 국회를 세종시로 다 옮기면 여의도 정치가 종식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뭐 어쨌든 이러한 상징적인 어떤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뭐 그렇게 해나가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여의도에 있지 않고 세종시에 있다고 해서 여의도 정치가 종식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여의도 정치가 그냥 뭐 세종시 정치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가령 이제 워싱턴 DC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싱턴 DC가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은 이 정치 행정 이런 기구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된 어떤 그러한 도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 워싱턴 DC 얘기하면서 워싱턴 정치 신물 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경멸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뭐 여의도 정치에 지금 나쁜 점들이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런 형식 논리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정치 개혁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얘기일 텐데 다만 이제 그 가운데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떤 정치개혁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뭘 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단지 옮기는 걸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추가적인 설명과 공약이 또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 드냐면요. 세종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사실 우리 세금 가지고 또 기차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지 할 거 아니에요. 예? 더 많이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세종 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통 이 사람들이 유류비 지원받고 KTX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합하면 1년에 1억 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근데 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몇 석?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뭐 대략 아주 적극적으로 분석한 언론 기사가 뭐 국민의힘 뭐 90여 석, 예.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은 뭐 130석까지 분석을 해놓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경합 지역을 한 40여 군데에서 50군데로 잡는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4년 전에 워낙에 기울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4년 전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그 당시에는 뭐 민주당이 엄청나게 약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 이내 격차 나온 게 전국에 24곳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8년 전으로 가면 수도권에서만 거의 30여 곳이 3%에서 5%의 격차 이내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보다도 경합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 얘기고요. 지금 수도권하고 충청권에서 4년 전보다는 국민의힘이 부분 약진이지만 4년 전보다는 사정이 나은 상황이고 지금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 쪽이 먼저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지지하고가 괴리 현상도 나타나고 대통령 지지하고 당 지지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걸 봐서 예, 민주당 지지층이 먼저 결집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직 강하게 결집이 안 된 상황이고요. 요 결집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선거 깜깜이 들어갈 때 6일에서 7일 전부터 해서 소위 서인보터청 한 10%에 해당한 서인보터청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합지역 한 50여 군데의 결론이 어디로 갈지가 나올 거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4년 전에는 24곳 중에서 12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의석수 계산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부터 해서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한 10일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저도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살짝 비교하셨습니다. 예.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흥미롭게 남은 기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지 마시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지금 상황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분석하고 계산을 하기보다는 뭐 지금 언론에 이제 분석된 기사나 또 분위기나 이런 걸 쭉 보면은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이 분열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열되어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지가 사실은 상당 기간이 됐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정섭 대사 논란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좀 결집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리더십이 이 여러모로 도마에 다시 한번 오르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다시 한번 또 여러모로 논란이 되면서 지지층 분열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냐 수습이 되는 거냐 여기에 지금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 상황에 더해가지고 조국혁신당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그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있지만 100가지 독이 다 무효입니다. 악재가 만들어져도 민주당한테는 지금 악재가 아닌 국면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황당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더더욱 어렵지만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뭐 악재가 아닌 상황이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부침이 있을 거라고 봐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거라고 봐서 이게 좀 지금의 예를 들면 지금 뭐 오늘도 뭐 보니까는 조선일보 보니까는 범야권 200석 뭐 여도 야도 뭐 지금 뭐 떨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막 쓰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당 한 120석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야당 비례까지 합해서 그렇죠. 민주당은 한 160석 정도 하지 않을까. 한 20석은 조국. 한 10석 정도 조국혁신당에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이게 5차와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들이 5차와 이제 소수 정당이 나눠 가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차라는 거는 120석 대가 있을 것이고 160석 대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차. 그래도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네요. 좀 배우세요. 아니 뭐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한 거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기억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조청래 부위원장님 하시면은 부원장님 하시면 기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이고 또 이 사회생활 또 하시면은 이게 잘 나가다가 사회생활을 빠지시네요. 아니 우리 평론가님은 성공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진짜 뭐 우리가 이 시간이 가까울수록 궁금해지는데 쉽지 않은 예측이 참 힘든 선거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